여러분은 식사를 마친 뒤에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아니면 바로 누워서 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위에 좋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밥을 먹고 나서는 편안히 쉬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밥 먹고 걸으면 배가 아플까봐 걱정됩니다. 의사 선생님, 식사 후에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 예전부터 밥 먹고는 가만히 쉬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 후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위에 부담이 갈 것 같고, 소화가 더뎌질 것 같고, 괜히 배가 불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후 적절한 걷기는 소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식사 후 걷기를 권장받고 어떤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떤 속도로 걸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서 쉰다, 누워서 쉰다, 가볍게 걷는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앉아서 쉰다면 1번, 누워서 쉰다면 2번, 가볍게 걷는다면 3번,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직접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건강과 질병 예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 후 걷기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걷는 것을 걱정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바꾸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꼭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밥을 다 드신 뒤에는 의자에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산책을 권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밥 먹고 움직이면 위에 피가 부족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위와 장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피가 위와 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걷거나 움직이면 다리로 피가 가버릴 것이다. 그러면 위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전에는 식사 후에는 가만히 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인다고 해서 위장이 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은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다리 근육에도 필요한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라는 조건입니다. 숨이 차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식사 후 몸속 혈액이 한 개의 물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많이 사용하면 다리가 못 쓰고 다리가 많이 사용하면 위장이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필요할 때 더 많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와 가벼운 활동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식사 후 가볍게 걷는다고 해서 위장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식사 후 걷기가 위장에 해롭지 않다면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인 소화와 복부, 불편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속에 가스가 차 있는 것 같다.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배가 무겁고 답답하다. 이런 증상 때문에 식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음식도 어느 순간부터 더부룩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일 때 더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가득 몰린 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전체 흐름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혀있던 길이 서서히 뚫리게 됩니다. 소화기관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복부 주변 근육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와장의 활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이 더욱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배가 불편한 이유 중 상당수는 음식 자체보다 장 안에 머무는 가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가스가 한 곳에 머물러 답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장의 움직임도 함께 활성화되면서 가스가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 세이 여사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만 하면
항상 배가 무겁고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식사 후 불편감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 주변을 천천히 15분 정도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이 여사님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보다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 저녁마다 느끼던 답답함이 줄었다. 트림도 덜 나오고 잠들기 전까지의 불편감도 감소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식사 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복부 불평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식사 후 무조건 앉아만 있기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식사 후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식사 후 걷기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혈당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후 걷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식사 후 걷기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혈당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분해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갑니다. 사실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너무 높게 오르거나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만 신경 쓰지만 사실 혈당 건강에는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량이 부족하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인슐린이 열쇠 하나로 잘 열리던 문이 이제는 잘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혈액 속에 포도당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젊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더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후 걷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기전은
근육 수축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다리 근육은 계속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는 혈액 속 포도당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고 문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안으로 들여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전은 에너지 소비입니다. 걸으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하나가 혈액 속 포도당입니다. 결국 걸을수록 혈액 속에 떠다니던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자동차 연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두면 연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면 연료가 소비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 몸은 그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괴롭히는 당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창고로 보내서 좋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은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식사 후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60세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나이 자체가 혈당 관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거창한 운동보다 먼저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습관부터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언제 걸어야 가장 좋을까요?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빨리 걸어도 괜찮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후 걷기의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 걷기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걸어야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야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시간은 식사 후 약 1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가 아직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쉽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여유를 가진 뒤 가볍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걷기는 조금 다릅니다. 숨이 차서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하다면 적당한 속도입니다. 반대로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차다면 너무 빠른 속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 후 걷기의 목적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도 함께 신경 쓰면 좋습니다. 걷는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걷는 리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경사가 심한 언덕보다는 평평한 길이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도 좋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가장 권장되는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이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5분을 못 걸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30분을 채우지 못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5분이라도 걷는 것이 전혀 걷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특히 바쁜 분들은 한 번에 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누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나누어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식사 후 걷기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걷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걸으려고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 걷기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후 걷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 식사 후 걷기는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 습관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식사 후 걷는 도중 갑자기 심한 복통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과는 다른 통증이 생긴다면 그냥 참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배를 움켜쥐어야 할 정도로 아프거나 식은땀이 날 정도의 통증이라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어지러움입니다. 걷는 동안 눈앞이 흐려지거나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사고 자체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 곤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지나치게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렵다면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나 혈관 문제와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맥경화가 진행된 분들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 중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몇천 보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정해진 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계속 걸으십시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멈추고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후 걷기와 소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는 크기는 작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바로 담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담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담낭 건강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담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담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안 먹는데 왜 담석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담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석의 원인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담석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담낭 안에
염증이 반복되거나 담즙이 오랫동안 정체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는 작은 저장고와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장으로 보내고 군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담낭이 오랫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물이 담긴 병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즙이 오래 머무르면 점점 농축되고 작은 결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담석으로 자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나치게 지방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지방을 완전히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지방이 들어와야 담낭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담낭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도한 지방도 문제지만 지나친 제한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담석이 심해져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술 자체는 매우 흔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배가 쉽게 더부룩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 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담즙이 저장되지 않고 계속 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낭 건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신체 활동은 담즙의 흐름을 돕고 담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관 중에는 담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위험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늦게 발견하는 췌장 질환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췌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평소에는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췌장은 이러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 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슐린도 바로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췌장은 소화와 혈당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질환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은 단순히 배가 조금 아픈 정도의 질환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장으로 이동한 뒤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췌장염이 발생하면 이 효소들이 췌장 안에서 미리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소화해야 할 효소가 췌장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염 환자들은 매우 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명치 부근이나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등에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출산 통증보다 더 아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도 자주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기 어려워지고 물조차 마시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변의 변화입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에 기름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변이 물에 뜨거나 병이 벽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췌장이 충분한 소화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화가 원래 약한 편이다. 잠깐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중년 이후 환자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대부분은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 발견되었다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통도 없고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어느 날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새로운 당뇨병의 발생을 하나의 중요한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뇨병이 생기면 모두 췌장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괜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신호를 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복통,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 지속적인 소화 불량,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췌장만 조용히 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바로 위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위암이 초기에 통증 없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위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암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병이 꽤 진행될 때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속이 쓰리지 않으니까 문제없다. 밥도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위암은 특별한 증상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조용한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거나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위암 초기에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물론 피로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도 피곤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빈혈입니다. 위에서 아주 작은 출혈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거나 얼굴빛이 창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요즘은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조금만 먹어도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런 조기 포만감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위암은 아닙니다. 위염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67세였습니다. 평소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권유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매우 이른 단계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검진을 미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위암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위 속에 숨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흔한 세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암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위암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 이름을 건강검진 결과지나 위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세균입니다. 원래 위는 강한 위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은 위 점막에 숨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위 점막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성 위염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상피화생과 같은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약물 치료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와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양성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미래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병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발견하는 것보다 증상이 없을 때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약을 찾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찾습니다. 좋은 치료법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질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암과 같은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내시경 역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를 무서워하거나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의 검사로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변화는 없는지, 빈혈은 없는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걷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적절한 걷기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낭과 췌장, 위 건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긴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식사 후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이미 식사 후 걷기를 몇 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와 암의 아주 이른 경고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